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피투왕님을 모시고 최근 이슈 따라잡기를 한번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이슈 따라. 사실 요새 이슈 따라잡기를 제가 왜 안 했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키움증권 팟캐스트 하느라고 거기서 네네. 맨날 이슈를 하고 있어서 네, 이슈 많이 다뤘습니다. 특히 피투왕님이 네. 아주 나쁜 질문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 네, 곤란하게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뭐 혹시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땀을 흘리는 광경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키움증권 팟캐스트 오셔서 제가 출연했던 걸 갖다가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침묵이 흐를 때도 있고 짭짭거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한숨 소리도 가끔 납니다. 네.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슈 따라잡기 특히 최근에 외국인이 뭐 3조 원 샀어요. 그죠? 네, 요새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갑자기 왜 이러나? 그 이유를 한번 찾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 약세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피투왕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오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네. 최근에 이제 약달러 같은 게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팟캐스트 할 땐 그림이 안 나와서 그죠? 네, 네. 이 그림이 바로 이제 우리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빨간 선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빨간 선이고요. 또 이 점 진한 파란 선이 미국의 달러 가치인데, 달러 가치라는 게 뭐냐 하면 파운드라든가 유럽의 유로화라든가 일본의 엔처럼 세계적인 주요 통화에 대비한 달러의 환율을 평균한 것입니다. 교역가중 달러 가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달러 인덱스 또는 달러 가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트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환율의 추세를 좌우하는 요인은 어디 있다? 예, 우리나라 내부에 별거 없다. 주로 대부분은 해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서 우리나라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유가 제가 보았을 때 한 2달 사이에 생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미국의 달러의 돈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작년 내내 2018년 내내 그렇게 상승해서 괴롭히더니 연말 연초에 갑자기 태도 변화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보면 11월 달 중순 정도에 달러 가치가 한 98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95포인트. 물론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급박한 달러의 강세가 진정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상황을 보면은 달러가 급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크게 뭐 많이 발라진 건 없기도 한데 갑자기 이렇게 확 어느 순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달러가 안정되는 느낌을 보여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좀 많이 당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진정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바로 요 차트 때문이겠죠. 미국의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연준의 태도가 최근에 변화한 게 가장 크지 않냐. 1월 4일 열렸던 아틀랜틱 포럼이라는 곳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지겠다. 네. 영감쟁이 말이야. 네. 작년에는 중립금리까지 아직 많이 남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더니 세상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면 어떡합니까 이거. 네. 너무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문 딱 펼치면 간밤에 미국 시장 금리 나오잖아요. 그 박스에 이렇게 금리가 나오는데 국채금리 중에 2년 만기 국채금리를 참고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 2년 만기 국채금리를 보시면 바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정책금리가 분홍색 선인데 이 분홍색 선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요. 금리가 공격적으로 인상되기 전에, 본격 인상되기 전에 먼저 움직여요. 왜? 2년 만기 국채금리는 바로 향후 2년간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기대를 감안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바로 한때 정책금리보다 2년 만기 국채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출현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2년 이내 금리 인상이 없거나 혹은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 시장의 2년 만기 국채금리가 보시면 2018년 내내 왜 달러가 강세였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죠. 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달러가 저렇게 금리도 많이 주고 이자도 많이 주는데 뭐하러 다른 자산을 사러 가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의 강세가 출현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해 연말 적어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급격한 태도의 변화가 출현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에 대해 송 박사님이 약간 반감 못 믿겠다. 그다음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제 싫어합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또 근데 이번에는 좀 믿을 만한 태도 변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태도 변화한 이유는 뭐 근거가 뭘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가 폭락이죠, 뭐. 주가 네, S&P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주가 폭락도 주가 폭락인데 그 1월 초에 아주 중요한 지표 하나 발표가 있었어요. 1월 4일 날 애틀랜타 포럼 발표 직전에 나온 이 지표가 이제 우리나라도 2000 깨고 미국도 그때 저점을 깨는 충격을 줬던 지표가 바로 뭐였냐면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라고 부릅니다. 이 ISM 제조업지수는 미국의 400대 제조업체들의 구매 담당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자재부장님, 총무부장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시장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지난달에 비해서 생산 많이 했어요? 이거 대답한 사람이 많으면 50 이상. 아니요, 생산 줄었어요. 그러면 50 이하.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주문이 늘었어요? 그러면 얘 많이 늘었다 그러면 50 이상. 아니면 50 이하.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이 신규 주문인데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50을 깰 뻔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이 출현하게 되니까 이게 특히 또 미국의 소매 판매, 미국 전체 GDP의 70%가 소비잖아요. 이 소비자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선에서 여기 보십시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ISM 제조업 지수만 열심히 좀 봤더라도 위기를 미리 피하지 못하더라도 대응 정도는 여기 또 9.11 테러 이전에 이미 이렇게 나빠지는. 물론 이제 테러 전에는 반등하다 또 나빠졌지만 아무튼 굉장히 잘 맞는 지표인데 이게 아무튼 50을 깨고 내려가면 불황의 징후라고 많이들 보는데 이제 201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위기 그리고 또 지난번 2015년 말 16년 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제유가 20불 가던 그때 충격만큼 가니까 연준 입장에서 야 이건 내가 너무 좀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성 자기 반성들이 그것도 옐런 버냉키 전 연준 의장님들 앞에서 자 대답해봐 잘못했어요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게 약세를 보이면 지금 시중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관심 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긴 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이런 전체적으로 뭐 원자재가 랠리를 보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기대를 해도 되나요? 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빨간 선이 아까 이야기했던 달러 가치고요. 이제 파란 선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DM, 디벨로프드 마켓 선진국이죠. 그리고 EM은 신흥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주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달러의 강세 국면이 발생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신흥시장이 약하죠. 특히 이건 환율을 감안하지 않은 그 나라 주가 지수를 가지고 로컬 커런시를 가지고서 만든 지수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거꾸로 결국 이야기하자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그 유명한 브릭스 붐은 달러 약세 덕분에 출현한 측면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실흥시장에서의 부진 문제들은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빚어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지금 끝부분이 변화의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달러에 투자하면 달러 강세일 때 돈을 버는데 뭐하러 신흥시장에 가서 그렇게 환율 변동에 노출되냐?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가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될 때 전 세계 돈들이 다 달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달러 자산들의 가치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인 게 원유 아니겠어요? 유가나 뭐 금 가격 이런 것들이 달러가 상승하는데 굳이 그렇게 더 제값 받겠다고 빡빡 우기며 단합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구매력들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환차이익의 문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역시 달러 자산의 어떤 가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자산들의 가격이 또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요새 그 정크본드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보면 최근의 지표를 보면 그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작년 말에 약간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크본드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빨간 선이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더블 B 등급. 예, 그 신용 등급이 트리플 A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더블 A도 있고 싱글 A도 있고 그러다가 트리플 B까지 갑니다. 여기가 이제 투자 적격 등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등급 채권까지는 투자해도 괜찮아요라고 신용평가 회사들이 오케이 해준 채권이고요. 더블 B라는 건 벌써 투자 부적격. 그러니까 저희들 표현으로는 정크본드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채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등급이 안 좋은 채권들의 금리는 국채에 대해서 당연히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도의 리스크를 상쇄해야 될 만큼 높은 금리를 더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받냐 하면 금융위기 때는 16%를 더 냈고요. 최근엔 2% 밑에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고 사실 이 시장이 하워드 막스가 가장 잘하는 그 사람이 그 정크본드 쪽, 회사채 쪽에 대가입니다. 주식 시장의 참가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쪽 시장에서 굉장히 대가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정크본드 가상금리가 상승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상승할 때마다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죠? 후행적으로 그 뒤에 상승해요. 왜 그러냐?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니 정크본드 가상금리가 상승한데 그렇다는 건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저기 한국은 괜찮아?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아니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더블 A인데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동방에 있는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 태반이고요. 더 나가서 1997년 외환위기 때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트라우마도 그때 외국인도 엄청난 손실을 봤잖아요. 물론 일부 투기꾼은 돈 벌었겠지만 거기다 세 번째로 특히 이런 회사채의 가상금리들이 저렇게 급등하는 시기들에 저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가 급락 국면에 이 셰일 오일 기업들 회사채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게 이렇게 가상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건 원자재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신흥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한국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한국 자산, 원화 자산을 기피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끝부분 봐주십시오. 꽤 오르다가 탁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가 오른 턱도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한 다음에 어떻게 본다면 좀 금융시장이 진정된 측면도 있었지 않나 생각돼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좀 좋아졌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연초에 엔화가 아베노믹스 하면서 엔화가 몇 년째 그 약세를 보여가지고 오사카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다시 이제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안전자산 선호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엔화에 대해서 작년 연말까지 통계라서 최근에 이제 환율 여기서 급등했다가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일본 엔화 자산을 상당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안전자산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 나라의 통화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 대비 일본의 상대 물가니까 결국 이게 밑으로 간다라는 건 미국 물가보다 일본 물가가 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경제적 강국인 미국보다 일본 물가가 더 안정돼 있다. 좋게 이야기해서 안정된 것이 사실은 빠진 거죠.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나라는 환율이 고정돼 있다라면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다른 게 다 떨어지는 나라이니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이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면 경상흑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저희가 이제 비율을 맞춘 것인데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서 더 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아베노믹스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에 비해서는 물가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환율 이렇게 올려놨다가도 좀 관심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경상흑자 속에서 만성적인 경상흑자가 생기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자기 국내에서 투자해봐야 지금 저금리로 갈 데도 없으니까 디플레가 나니까 또 이자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로 자꾸 돈을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돈들이 해외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돈들의 평가를 N으로 하겠죠. 그러고 있다가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금융시장의 변수가 크게 흔들려서 해외 투자해놓은 게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어요? 더 여기 투자해놨다가 나 손실을 볼지 몰라라고 생각되면 손절하겠죠. 그래서 엔화 자산이 막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달러 셀 엔화 바이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엔화의 가치가 상승. 이 말은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일본 엔의 어떻게 보면 투자의 어려움이자
일본이 안전자산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김에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엄청나게 작년 내내 약세를 보이다 최근에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한 6.2 정도에서 이렇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이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엔화를 달러에 대해서 좀 강세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또 달러가 약세였어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면 주요 통화에 대해서 위엔화도 약세가 되잖아요. 환율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2014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가기 시작했잖아요. 강세를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견디다 못한, 왜냐하면 자기도 가만히 달러에 연동을 시키면 위엔화도 강세가 돼버려서 통화 가치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015년 8월 19일, 잊을 수 없는 8월 19일 날 환율을 위로 가면서부터 이제 급격한 환율의 변동이 나타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위엔화 환율도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위엔화 환율도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 흐름을 깬 게 여기 바로 2018년 6월,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하자 중국이 웃기지 마, 그러면 나는 환율 조정이라고 대응을 했던 시기가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저때 6월 이후 사실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은 바람 잘 날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뒤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가 약세로 지금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중국 위엔화의 환율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나?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환율을 저렇게 인위적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다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우리도 좀 환율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난해 6월 급등 이후에 최근에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게 금융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좀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장기적이죠. 아까 했던 상대 물가 차트를 그려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대비 중국의 상대 물가인데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생산성이 더 빠르게 향상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올라가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달러에 대해서 위엔화 환율을 계속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고. 그게 8.2, 8.3 정도에 있었던 중국 위엔화 환율이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6까지 가잖아요. 여기서 8.2에서 6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중국 위엔화 환율이 한 20% 정도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 물가는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10% 이상 올라갔잖아요.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익이 바로 위엔화의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는 중국이 위엔화 약세, 위엔화 저평가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중국은 과대 저축 속에서 사람들이 저축만 하고 있고 시장 자체에서 아직도 소비를 할 대상들을 잘 못 찾고 있는 것 때문에 흑자가 나는 거지, 환율을 인위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흑자가 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둘 중에 하나가 벌어져야지 이게 떨어지던가, 그러니까 중국의 디플레가 발생하던가 아니면 중국의 환율이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걸 했다가는 중국이랑 미국이 전쟁하는 꼴이 되니까 저희 생각에는 뭐 저런 일들은 당분간은 좀 어렵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에 비해 중국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중국의 위엔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정리하면 저 그래프를 보고 정리를 한번 하자면 2000년대 중반에 중국 경기가 좋을 때 환율이나 이랑 비교했을 때 현재 상황은 한 20-30% 정도 이제 위안화가 현재 경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강세를 보이는 것 같다. 이 평가상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과대평가? 과대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환율은 저것만 갖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많이 결부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떤 통화가 강세 통화냐 약세 통화냐를 좌우한다고 볼 때 중국은 강세 통화라기보다는 약세 통화로서의 특성을 좀 더 지니고 있는 면도 있다. 그래서 중국 외환시장에 그렇게 환투기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중국 위엔화 관련된 논란도 많았는데 이 대목에서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피투왕님 모시고 최근 환율 이슈에 대해서 한번 길게 했는데요. 그림 보면서 설명하니까 사실 팟캐스트 할 때보다 훨씬 더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팟캐스트는요 거의 뭐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간단간단 정리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동영상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